올해는 대한민국 경제 중대 분기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치명적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기 때가 아니면 기록한 적 없던 1%대 성장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1.6, 한국은행 1.7, KDI 1.8, OECD 1.8, IMF 1.7. 우리가 한 해 성장 전망하면 참고하는 주요 전망이 모두 1%대입니다. 올해 수출 여건이 작년에 비해 매우 어려운 수출 투자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 또 수출이 지금 워낙 안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구동성 걱정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경제 성적표를 단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다면 GDP 성장률 전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은 성장률 전망에 먹구름이 끼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연초 경제 세 번째 이야기, 올해 무엇이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지 또 무엇이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높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중국 이야기도 포함하게 될 겁니다. 성장 전망을 구성하는 요소, 수출, 민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수출입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그걸 해외에 내다 팔아 성장한 나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는 0.4% 마이너스 역성장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확연히 수출과 수입의 마이너스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4분기 이 추세가 주요 기관의 전망을 더욱 낮게 만들었습니다. 1% 성장 전망 컨센서스가 형성된 겁니다. So because of that, we are seeing some slowing down in the economy, also coming from weakness in external demand. So if you look at the data for the last quarter of last year, there was negative growth, and that had to do with weakness in external demand, a worsening trade balance. That was the primary factor. 수출이 이미 악화된 이유, 가장 큰 이유,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1위 자리를 TSMC에 내줬습니다. 주력인 메모리 업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매출이 10.4%나 줄었습니다. 반도체 경기는 특히나 하반기에 급랭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만 보면 4분기 적자를 겨우 면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적자였습니다. 이 반도체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중국 이야기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반도체의 절반이 중국과 홍콩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경기 악화와 대중 무역 수지 악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대중 무역 수지가 5월 이후 8달 가운데 7달 동안 적자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0월 적자는 12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였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지속하며 중국의 소비가 얼어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진국들이 고물가에 대응하느라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긴축에 들어간 영향도 있었습니다. 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던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자연히 글로벌 IT 기업들의 투자도 줄었습니다. 고금리에 가상화폐 붐이 꺾이며 채굴 관련 수요도 줄었습니다. 모든 이유가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중 수출이 나빠지던 바로 그때 중국의 수출 통계도 함께 나빠집니다. 적자에 빠졌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 세계로 공급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수출 추이가 닮아 있는 겁니다. 물론 몇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지적하긴 해야 합니다. 대중 무역수지 악화가 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자립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간재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외에도 배터리나 태양광은 아예 관계가 역전돼 있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주력 수출 상품인 배터리의 주요 소재와 부품 절대 다수는 중국산입니다. 우리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중국에서는 더는 잘 팔리지 않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지정학적 이유도 있습니다. 변덕스런 중국을 피해 우리가 공장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옮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경제는 중국입니다. 한중 관계 악화를 다룬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지도자는 언제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 게다가 현 정부는 미국에 더 밀착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경제만 보면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인 중국은 번영을 보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중요한 이유는 이 수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려면 지금 경복궁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가게도 속속 다시 들어섰습니다. 다만 아직 2019년만은 못합니다. 아직 명동거리엔 빈 가게가 많습니다. 관광객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관광이 내수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1,75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직접 관광 수입만 25조 원이 넘었습니다. 생산과 취업 유발 효과는 각각 46조 원, 4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내수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고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관광을 활용한다면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우리 성장률을 0.1 혹은 0.2%포인트 정도는 올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0.1 혹은 0.2%포인트가 선진국들이 관광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경제 효과 측면에서 중국 관광객의 비중은 엄청나게 큽니다. 2019년 전체 관광객의 34%, 602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홍콩에서 온 관광객을 더하면 38%입니다. 평균 쇼핑 금액은 200만 원. 다른 나라 관광객들보다 많이 씁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0조 원 이상 썼습니다. 직접 효과만 그렇습니다. 세계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고맙기만 한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니 이제는 달라지겠지만 최근에 한국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보복적 조치임을 자인했는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드 보복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안이 꼽습니다.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비자 제한 조치를 두고 중국이 다시 한번 한국의 약점을 공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관광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관광은 포기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문화 콘텐츠 강국이 최대 수요처인 중국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냉정하게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 수출 시장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려면 바로 중국 경기에 훈풍이 불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어려워도 하반기엔 반등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이 반등이 어느 정도 크기일 것이냐? 거의 절대적으로 중국의 반등이 결정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 그 하반기 우리 경제 가장 큰 반등 요인은 중국 경제입니다. 수출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반영하여 서비스 수출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we do see that in the second half that growth will start looking up again for Korea, and one of the positive spillovers comes from the recovery in China. 우리 경제 성장의 열쇠가 중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경제를 위해서 중국 경제를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5가지 열쇠말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는 상황 전개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똑같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 성장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봉쇄 해제 이후에 중국 경제 성적표가 중요합니다. IMF는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 성장을 얼마나 우선할 것인가? 이건 알리바바나 텐센트를 얼마나 괴롭힐 거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의 눈치를 봅니다. 공동부유나 불평등 해소를 기치로 걸고 중국 공산당이 지난 2년간 빅테크 손보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테크 산업이 다시 고속 성장 궤도에 오르도록 공산당의 기조에 변화가 온다면 분명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겁니다. 셋째는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까입니다. 무엇보다 결국은 중국의 수출이 얼마나 늘 것인가, 그것이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우리의 수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중국도 우리도 내수는 부동산의 함수입니다. FT는 중국이 내수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을 원하지만 부동산 부분의 긴 침체가 지속하는 한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면서 경제적 자신감을 잃을 경우엔 내수 민간 소비를 짓누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실건설사와 지방정부 담합에 고리를 끊겠다며 강경하던 중앙정부가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부채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양책을 검토합니다. 우리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걸 부자를 위해서라고만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도 중국처럼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떠받칠 가장 큰 기둥이 내수인데 부동산이 경착륙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전체 내수 소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유도하려고 안간 힘인 겁니다. 구조가 다른 부동산 시장을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한다는 점은 거울로 비춘 듯 한국과 중국이 똑같습니다. 마지막,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성장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마오쩌둥 시절 대약진으로 인한 기근 이후 처음입니다. 의미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갔고 우리와 타이완이 따라가고 있는 바로 그 길에 중국도 들어섰습니다. 인구 감소 그 자체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겁니다. 추세를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중국으로선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 경로입니다. 인구 감소와 성장 침체가 반복되며 전반적인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회의주의에 빠지면 경제도 국가의 미래도 함께 늪으로 빠져듭니다. 우리 경제를 옥죄는 부동산과 수출, 그리고 인구 하방 위험이 중국을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원래 내 얼굴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남의 얼굴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거울이 됩니다. 지금까지 올 우리 경제 성장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를 중국이라는 열쇠와 거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연초경제 이제 마지막 4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4편은 우리 경제를 부분집합으로 쪼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론 우리 경제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는 이야기고 다른 한편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